어느 날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아내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어요. 내가 지금 이 방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분명 죽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을 끝내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나는 확고한 무신론자였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집에 왔어.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왼쪽에서 푸른빛이 나와 나를 감싸 안았어요. 나를 통해 실제 세계, 진짜 삶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지상에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데자뷰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스와 텔레파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은줄이나 끈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 형이상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연결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미스터 니클라우스, 1985년에 당신은 인생의 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며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1985년 가을, 나는 25살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을 때죠. 나는 스위스에서 길고 어려운 비행기 조종사 교육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가정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의 아내가 긴 별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아내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어요. 그 즉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집으로 거의 1000km에 달하는 길을 운전해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보고야 말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요. 그 장면은 완전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심장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죠. 블라인드 너머로 침실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내가 지금 이 방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분명 죽게 될 거야. 총이 있었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쐈을 거예요. 이 생각은 나에게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타격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가 없더군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이고 깊은 공허감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다시 차를 몰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 자신이 발견되어선 안 되니까요. 인생을 끝내려고 한 거죠. 자동차 배기가스를 내부로 유도했어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났죠. 2분쯤 후였어요. 엔진을 꺼. 참을 수가 없어. 휘발유 1리터를 태우면 거의 1리터의 물이 나오는데 뒷유리창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어요. 도저히 안 돼서 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끝내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그 당시에 내 끔찍한 상황에서는 용기조차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나는 계속해서 엔진을 꺼라고 생각했지만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나요? 여러 번 그랬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끝없는 반복이었죠. 나는 확고한 무신론자였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었어요. 내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느낄 수 있었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난 죽었어야 한다고. 모든 게 끝나야 한단 말이야. 제발.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전혀 춥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죽었어야 해. 근데 왜 계속 여기 있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드디어 집에 왔어.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하는 느낌이었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지구상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였어요. 아름다운 숲속, 시냇가 옆에 있을 때 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위기는 순수한 평온함 그 자체였죠. 그러다 왼쪽에서 푸른 빛이 나와 나를 감싸 안았어요. 그 푸른 빛은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고 매우 친숙했어요.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죠. 그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어요. 그와 함께 수없는 생애 동안 이미 많은 일을 같이 해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요나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요나스는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그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었죠. 그는 나와 같은 공간에 딱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래요. 그때 요나스가 내게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아직 여기 와선 안 돼요. 이 체험은 먼저 일어났던 아내와의 일만큼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무나도 환영받는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요. 나를 통해 실제 세계, 진짜 삶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을 열어 나와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요나스라는 창문을 통해 천국을 보는 것 같았죠. 실제 삶이 진행되는 그곳, 천국 같은 그곳의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창조주와 심지어 그 너머까지 많은 다양한 차원을 봤어요. 빛, 사랑, 그리고 삶의 별자리 전체를 봤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을 담은 파노라마 영화 같았어요. 비록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모든 방향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고 있던 장면들이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요나스가 다시 전면에 나타났죠. 그리고 제스처로 나에게 말하는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손을 내밀며 멈추세요. 더 이상은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지상에서의 일이 끝나지 않았군요. 여전히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 찾을 게 남았어요. 돌아가서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세요.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왜 내가 거기 머물 수 없는지를 물었어요. 그가 답했어요. 그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직접 알아내야만 해요. 또 말했어요. 만약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면 그건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단지 이론의 수준,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겠죠. 그런 식의 지식은 내면화되지 못해요. 그런 건 당신을 위한 진정한 배움이 될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고통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어야만 해요.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게 누군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다시 몸으로 돌아왔어요.
고통이 다시 돌아왔어요. 누군가 몽둥이로 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내 몸을 소생시키려 하고 있었죠. 나는 그것을 멈추고 싶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날 살리려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결국 나를 소생시켜 베를린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이쯤에서 요나스 얘기를 다시 해도 될까요? 그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완전한 신뢰,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지 같은 거였나요? 무조건적으로 따랐죠. 완전 무조건이었어요. 그는 더 높은 영역에서 왔어요. 나는 천사나 수호천사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는 마치 절대적 보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나를 인도하지만 내 길은 내가 찾아야 해요. 내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역시 어디로 갈지는 항상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죠. 만약 내 선택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내게 필요한 인생의 굴곡,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해설이 따라와요. 당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결코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는 최고의 행동 원리예요. 따라서 그는 개입할 수 없는 동반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제세동을 하고 있을 때 왜 그걸 멈추고 싶었나요? 고통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쪽 세상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인가요? 둘 다였어요. 나는 다른 세계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모든 게 평온했으니까요. 그곳은 따뜻했고 마치 아름다운 봄 초원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것 같았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곳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나는 더 멀리 다른 세계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치 거기에 일종의 방지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 방지턱을 넘고 싶었죠. 하지만 나는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요나스는 나를 통과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나는 당황하고 불안해졌죠. 그때 요나스가 다시 제스처를 했고, 나는 몸으로 돌아왔어요. 육체가 없는 상태였을 때 지구에서의 삶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기억이 사라졌나요? 지구상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나는 단지 요나스와의 상황만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 머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의 세계, 진짜 삶이 있는 그 너머의 세계로 가고 싶었어요. 지구상의 삶은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방지턱을 넘어 천국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나스가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지구의 삶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거군요. 전혀요. 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나 자신이 아직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내 진동이 너무 낮았어요. 그건 분명했죠. 더 높은 차원의 진동만큼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삶의 영역에 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나는 사람이 먼저 거기에 맞게 성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지상에서의 경험 속에서 그 성장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난 아직 그곳에 속할 만큼 성숙하지 못해요. 이 경험을 통해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의 내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죠. 그 경험을 한 후 나는 적어도 지적으로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모든 걸 계속 부정했어요. 당신의 자살 시도는 충동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당신을 몰아간 다른 무엇이 이전에 있었나요? 이 생에서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고통. 그 깊은 고통의 배경은 바로 내 아버지였어요. 그는 어린 나를 학대했어요. 나는 1950년에 태어나 전후 시대를 살았어요.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우리는 비좁은 지하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3년 동안 러시아 포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폭행은 내 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런 학대는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단 발생하면 그 신뢰는 즉시 사라져버리죠. 학대는 약 2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모에게 말했다가 되려 뺨을 맞기도 했죠.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우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곤 했죠. 물론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감당 못하기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런 성향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친구를 사귀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죠. 항상 틀에 박힌 습관으로 되돌아갔어요. 수련생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평생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전처와의 사건이 아니었어도 그 일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전처와의 사건은 단지 그것을 촉발한 것에 불과해요. 전처와의 사건 당시 내 안에 생겨났던 그 차가운 느낌. 나는 그 차가움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잠재적 대량 학살자였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고 이윽고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해서 그를 쏴버리는 거죠. 그걸 막아야 했어요. 그 고통스런 학대의 경험은 결국 자살로까지 나를 내몰고 말았어요. 바람을 피운 아내와의 상황. 그에 어떡하든 대처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당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생을 끝내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얼마 후 요나스가 언급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실제로 찾아왔어요. 그가 언급했던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 실제 내 삶에 들어왔거든요. 12년, 13년쯤 지나서 나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고 5살짜리 소녀가 내 삶에 들어왔어요. 내 파트너의 여동생의 딸, 즉 내 조카였어요. 처음에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게 다가와 꼭 껴안더니 그때부터 날 놓아주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녀를 품에 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우리와 자주 함께 있었죠. 어느 날 그녀는 우리 침실로 와서 나 거기서 잘래라고 말했어요. 내 이불 밑으로 기어들어왔는데 내 파트너는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질투를 느꼈거나 내가 여자아이를 더듬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화가 난 나는 거실로 나가 접이식 침대에 누웠어요. 30분쯤 지나자 그 어린아이가 내 앞에 와섰어요. 들어가도 돼요? 나는 그녀를 짓누르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내 팔에 꼭 안겨 손가락으로 내 손을 감싸 안았어요. 2분 정도 후 손가락이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가 잠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데자뷰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신뢰, 근본적 믿음이었어요. 그 순간 요나스와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어요. 당신은 뭔가를 되찾아야 해요. 내가 되찾아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근본적 신뢰였어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부서져 버린 그 신뢰, 그것을 되찾아야 했던 거죠. 이 어린 소녀는 나에게 근본적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나는 너무 압도됐고 바로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전환점이었죠. 또한 이 모든 이야기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녀의 무조건적 신뢰와 사랑이 나를 정화해 주었어요. 이것은 나의 초자연적 경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스와 텔레파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 일주일에 두서너 번 하는 요나스와의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해요. 예를 들자면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침착하고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말이죠. 어떻게, 왜, 어떤 측면이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이켜보면 그 역시 자신의 성향에 따른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성향이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분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나는 이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요나스와의 텔레파시 대화와 그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나는 어렸을 때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내 영적 치유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죠. 요나스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육체적 죽음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영혼은 몸에 육화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분리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은줄이나 끈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모호한 표현이에요. 나는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이 형이상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연결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 연결점은 뇌간에 있으며 일종의 자기점인 것 같아요.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닌 정상적인 죽음의 경우 이 연결점의 에너지는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천천히 소멸돼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의 연결은 사라지고 영혼은 몸을 떠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내가 한때 경험했던 방지턱을 넘을 때 발생하며 그 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방지턱을 넘지 않아 아직 어떤 종류의 연결점이 남아있는 한 아마도 복귀나 반전이 여전히 가능할 거예요. 당신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요? 존재의 큰 그림에서 지상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해요.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특정 부분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죠. 우리는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진동을 띤 채 낮은 진동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낮은 진동의 존재는 높은 진동의 고차원 세계를 견디지 못해요. 삶의 경험을 통한 내면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진동을 띠게 되고 높은 진동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높은 진동의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람들은 종종 하늘이 자기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묻죠.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느냐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이해를 상실했어요. 난 임사체험을 통해 그 알을 다시 찾은 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는 반대, 양극성, 갈등, 마찰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일련의 윤회, 환생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홈페이지에 무신론자에서 천국을 이해하게 된 후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임사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결정적이었죠. 만약 내가 그 운명적인 사건과 자살 및 임사 체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무신론자였을 거예요. 그 체험은 말하자면 엉덩이를 걷어차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돌아서 신성에게로, 신에게로 돌아서